네. 사실 이 제목은 원래 이중식 교수님께서 제목을 달라고 몇 주 전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무슨 주제를 할까 했는데 이중식 교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너무 멋진 제목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스러운데요.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 원래 남들이 뭐 하냐고 물어보면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말은 빅데이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는 들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빅데이터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 빅데이터란 뭐다 이런 건 다 전에도 얘기했고 다들 아실 테니까. 지금 실제로 빅데이터 보면 이런 엔지니어링 솔루션에 굉장히 집중돼 있어요. 여기 보면 회사, 이게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다 막 빌리언 달러 회사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다 엔지니어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우리가 이런 엔지니어링, 물론 엔지니어링이 필요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목표는 엔지니어링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엔지니어링 돼서 그래서 결국 뭐 할 건데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뭔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고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가 있지만 데이터는 전에 말한 것처럼 자료이고 자료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자료일 뿐.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 같은 거죠. 그냥 그건 자료인 거죠. 자료를 내재했을 때 정보가 되는 거고 정보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친구들한테 야, 시험 정보 좀 줘. 와 시험 자료를 줘. 이 느낌이 다르죠. 시험 자료는 기존에 있던 시험지 같은 건데 뭉치를 달라는 거고 정보를 달라는 얘기는 챕터 3이 잘 나와. 마지막이 좋아. 아니면 서술형이 많이 나. 이런 게 정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정보를 모아서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내가 볼 때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고 나서 나 다른 사람한테 망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떠한 인사이트를 끄집어낼 수 있는가를 제가 최근에 한 연구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관련된 데이터를 어떻게 얻어서 어떤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지 물론 다 진행 중인 연구라서 약간 어설플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이 있다 소개하는 정도로만.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제가 여기 3번씩 얘기했지만 요즘 학생들 3번씩 자체를 몰라요. 현실 교수님 아시죠? 3번씩이란 자체를 몰라요. 그 3번씩이란 아주 옛날에 키보드가 지금 이거 일반적으로 쓰는 키보드잖아요. 근데 이 키보드 중에 이게 여기가 D, V, O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아주 다른 종류의 키보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키보드가 언제 디자인됐냐 하면 아나요? 이 키보드가 언제부터 유래됐는지 그 옛날에 기계식 타자기 한 30, 이렇게 어디 영화 같은 데 나오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파이프 담배를 물고 이렇게 기계로 타이프를 치면 이렇게 탁탁 소리가 나면서 뒤에 쇠 망치가 먹지가 있고 종이를 때려서 피지컬리 종이에 새기는 거거든요.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냐 하면 그때는 타자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기계식 타자기 문제점이 뭐냐? 안 써봤으니까 모르겠지. 뭐냐 하면 타이핑을 빨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타이핑을 빨리 하면 키를 치면 칠수록 뒤에 쇠망치가 종이에 빨리 막혀요. 그런데 타자 빨리 치다 보면 키가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피지컬리 찍는 지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엉켜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비디오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문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같이 타이핑하는 글자가 가까이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Q를 찍으면 다음에 무슨 글자가 오죠? U가 오잖아요 보통. 그러면 Q와 U를 가능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이 레이아웃의 디자인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디자인됐어요.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가능한 통계적으로 봐서 가능한 연속으로 오는 글자가 가장 멀리 있도록 배열한 거거든요.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중심으로 디자인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예를 들어 다른 레이아웃이 훨씬 더 빠르고 에피션트해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었으니까. 한 5%에서 10% 정도 빠르고 오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직도 다 이거 쓰잖아요. 아예 다른 키보드 레이아웃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이제 이게 가장 맨날 드는 얘기입니다. 왜냐? 사람은 10% 빨라졌다고 습관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새로운 키보드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키보드가 여러분의 시간을 10% 아껴준다고 해요. 바꾸겠어요? 그럼 얼마쯤 좋아지면 바꿀까요? 저같이 한 2배 정도 빨라지면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나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네이버와 다음 아니면 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있다고 합시다. 서치 결과 비슷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네이버 쓰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10% 검색 결과 좋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됐거나 그럼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엔지니어링을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오늘의 주제는 이런 현상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시간과 돈과 내가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서 소자 쪽에서 10%면 엄청난 개혁이에요. 그러나 인간을 다루는 시스템, 인간의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에서 10% 임프루브하면 아무도 안 쓴다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 다른 예가 제가 옛날 얘기도 있지만 그 당시에 페이스북 전이고 네, 플리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뭐 페이스북에 사진 맨날 올리니까 그 당시에는 휴대폰에 카메라가 없는 시절이었는데 플리커라는 시스템이 나왔어요. 페이스북 같은 거예요. 그 사진을 올리고 거기에다가 뭐 글도 달고 제목도 달고 뭐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나왔는데 이게 절대로 망한다. 왜냐하면 올리는 거를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뭐 찾아보기 윈도우즈 그 웹브라우저에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귀찮아요. 거기다가 뭔가 글도 달아야지.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 프랙티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카메라에서 사진 찍은 다음에 다운을 받고 안 건드려요. 건드리는 사람이 0.1%도 안 돼. 연도별로 처음에 다운을 받아. 그 당시에 이제 컴팩트 플래시라는 그 메모리 카드가 있고 그걸 꽂아서 받은 다음에 절대로 안 바꿔요. 그래서 야, 사람들이 0.1%도 안 쓰는데 누가 그걸 귀찮게 업로드를 하고 제목을 달고 하겠냐. 했는데 대성공이었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그냥 내 사진을 딴 사람이 본다는 거를 아는 자체가 이 모든 귀차니즘보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저빌리티, 유틸리티 얘기 많이 하지만 유저빌리티, 유틸리티보다는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어떨 때는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 인간을 알면 좋아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물론 한시가 교수님처럼 이 내공이 있으시고 뭔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시면 이런 얘기 해주시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시스템을 새로 만들 때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40대를 위한 게임을 만든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40대 누구한테 인터뷰를 물어봐요. 당신은 어떤 게임이 좋아요? 그러면 40대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르겠는데요. 관심이 없는데요. 아주 너무나 자명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 나중에 어떤 실제로 회사 가서 개발을 해보면은 클라이언트한테 미리 설명할 때는 다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토타입을 딱 가져가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프로젝트가 늘어지는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뭐 사용자 조사의 한계성 이런 것도 너무나 명확하고 제가 늘 들은 얘기 있죠. 사용자 조사 잘못해가지고 월마트가 사용자 조사 그러니까 월마트가 그런 얘기 있어요. 미국의 타겟이라는 그런 슈퍼마켓 같은 게 엄청 떴어요. 깔끔하고 넓고 그래서 약간 양재동 이마트 같은 분위기인데 그런데 이제 월마트가 타겟이라는 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좀 그런데 쟤네들이 우리를 넘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타겟의 수석 그런 프로젝트를 리드한 수석 부사장을
거금을 두고 스카웃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러 우리 월마트도 매출 올리도록 네가 매장을 레노베이션 해봐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왔죠.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자기는 성공을 했잖아요. 매장 넓고 깨끗하게 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바로 익세큐션 하기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혹시나 망하면 안 되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죠. 고객한테 물어봐요. 서베이를 하는데 질문을 뭐라고 물어봤냐면 약간 의역하면 우리 매장이 지저분하지? 라고 물어봐요. 그럼 또 고객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조사 결과 가가지고 CEO한테 봐라. 고객들이 우리가 지저분하다고 한다. 바꾸자. 그래서 바꾸자마자 3조를 들여서 매장을 바꾸고 바로 그 분기에 3조의 매출이 감소됐습니다. 바로 잘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식으로 사용자 조사, 사용자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사용자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물어봐도 이상한 대답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나 이런 제가 얘기 드리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 얻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겁니다. 이게 60초여서 또 빌려온 건데 60초 동안 생기는 일이에요. 네, 유튜브에 60초 동안 72시간 어치의 비디오가 올라오고요. 스카이프에서 60초 동안 140만 건의 통화가 이루어지고 페이스북에서 뭐죠? 180만 네, 라이크가 올라오고 하여튼 엄청난 수의 데이터가 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컬렉션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이용하면 아까 얘기했던 사용자를 모르다거나 사람의 네이처를 잘 모른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연구 관심은 이런 거고 이런 걸 통하면은 뭔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최근에 밥 빨리 먹으러 가야 되니까 말을 좀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 분석도 하고 뭐 언론 기사도 작성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그런 예시로 그 중에 첫 번째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로봇 저널리즘이죠. 로봇 저널리즘은 말은 거창한데요. 이 로봇이 여기 이게 가디언에서 빌려온 건데 로봇은 박정 교수님이 하시는 거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를 관용적으로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트위터에서 이렇게 알바들이 쓰는 자동으로 뭐 이렇게 트위터 뭐 200군데 몰려주는 그런 것도 로봇 또는 봇이라고 해요. 앞에 아로를 빼고. 그래서 기사를 자동 작성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보통 로봇이라고 하고 그 로봇을 통해서 기사를 쓰는 게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전에 예를 들어서 기계 번역을 생각하면 돼요. 기계 번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영어가 있으면 영어를 읽어서 의미를 파악해서 한국어로 바꾸는 게 일반적인 뭐 구글이나 이런 제공하는 트랜슬레이션이잖아요. 그럼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아까 말한 정보를 한글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거의 루틴이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가 아니라 그런 정보를 바꿔보자. 그래서 이게 2000년대 후반부터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스탯 멍키스라고 이름도 의미가 있죠. 멍키가 뭐냐면 원래 그 밀리언 멍키라는 심지어 밀리언 멍키닷컴이라고 하면 구글로 포워드됩니다. 구글이 옛날에 그러니까 기계학습이나 이렇게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를 수백만 마리 모아놓으면 명작을 쓸 수 있는가? 아니면 원숭이가 무한히 많으면 우연히 치다가 그 중에 하나 걸작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의 시작이었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 스탠 멍키스라는 데로 시작해서 지금은 내러티브 사이언스라고 엄청 잘 나가는 포브스나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걸로 잘 나가는 회사 10여 개 있고요. 그 중에 잘 나가는 회사가 하나가 내러티브 사이언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오토메이티드 인사이트라는 건데 오토메이티드 인사이트가 2013년에 300만 개의 기사를 만들어서 포브스랑 LA 타임스 뭐
이런데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잘 몰랐다면 네, 이미 미국은 시작됐죠. 네. 그래서 사회대 이준환 교수님과 같이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네이버 가서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치면 제가 만든 이정 교수님 같이 만든 기사가 처음으로 뜹니다. 매일매일 한 번씩 자동 기사 생성하고 있고요. 장이 끝나면 바로 송고가 돼서 네이버에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한 2달쯤 했고요. 그러니까 기사가 갔고요. 실제로 기사 내용을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읽어보면 그냥 사람이 쓴 것 같아요. 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네이버 가서 로봇 저널리즘 치시면 나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엄청 전화가 왔습니다. 기자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계와 장점이 명확해요. 그래서 장점부터 얘기하면 속보성이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얼마에 끝났다. 뭐 두산이 LG를 5대3으로 꺾었다. 이런 거는 바로 끝나자마자 0.3초면 나옵니다. 실제로 이 기사 만드는데도 3초밖에 안 걸리고요. 장이 끝나서 단추를 누르면 바로 기사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속보성이 탁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성이 담보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관이 끼어들 여지가 적으니까. 이것도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제가 미래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항상 저는 미래는 개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필터 버블이라고 안 좋은, 그러니까 개인화에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는데 뭐냐면 필터 버블이라는 거는 혹시 모르신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거죠. 모든 뉴스를 네이버를 통해서 보는 거죠. 네이버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세상과 나의 중간에 필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가 잘못되면 내가 정보가 굉장히 잘못 보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넷플릭스도 뭔가 아니면 TV도 좀 다 추천이잖아요. 쿠팡이나 이런 데 가도 추천 물건이 올라오면 내가 첫 화면에 추천을 안 올라오면 그 물건을 볼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앞에 정보와 나 사이에 있는 이 중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필터의 위험성이 가중됐다고 해서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화된 기사를 이게 자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IT 기업에 관심이 있고 현대자동차 주가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관심이 없다. 근데 일반적인 신문 기사는 다 똑같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관심 없는 정보가 많이 올라오니까 내 개인의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화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기술로 이게 한국어로 나왔지만 영어, 중국어로 바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기자들이랑 얘기했는데 기자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기사를 장 끝나면 써야 돼요. 시황 기사를. 누군가는 신문사마다. 근데 이 기사는 기계가 써도 되는 건데 사람이 그걸 쓰고 앉으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람이. 그래서 전에는 신문 기자가 일주일에 깊이 있는 기사 3-4개만 쓰면 됐다고 하면 요즘은 기사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니까 클릭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사를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하루에도 2-3건의 기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늘어났는데 이런 허드렛 일을 기계가 대신해주면 자기가 더 저널리즘 가치 본질에 가까운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걔들 명단 좀 줘봐. 저도 왠지 그거 아니야. 사실 뒤에 다른 얘기가 있지만 그래서 대충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거를 뭐 공부하실까봐 간단하게 했는데 아주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 이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오늘 주가에 관심 있는 이벤트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10일 연속 올랐다, 8일 연속 올랐다, 연속일 그러니까 각각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죠? 매매량이 최대라거나 외국인 거래가 많았다라거나 그런 중요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벤트에 고유한 어떤 그 도메인에 따른 중요성이 있고요. 그 중요성이 매일매일 바뀌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제일 처음 보면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데 오늘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리니어하게 썸하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주가 상승인 거예요. 점수를 이걸 두 개 곱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코스피가 55% 상승하고 뭐로 마감했다. 그러니까 중요 이벤트를 이런 단순한 리니어 썸으로 일단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연속일 매매는 보통 웨이트가 낮죠. 그러나 이게 12일째 순매도다. 그러면 12일이라는 자체 때문에 이 변동 가중치가 엄청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모든 것보다 웨이트가 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게 오늘의 중요한 이벤트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기사가 나가는 거죠. 이 숫자는 당연히 다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단순한 리니어 썸인데 이걸 갖다 좀 더 개선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그러면 고용 가중치를 어떻게 정하냐? 변동 가중치를 어떻게 정하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답이 없습니다. 이거를 기존의 사례를 보고 전에는 12일치 올랐으면 그게 메이저가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기존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폭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이유는 한식 교수님 되게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AI인 거죠. 네. 골드만삭스가 이게 올해 1월 달이죠. 이제 완전히 그 AI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에서 캔쇼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걸 해가지고 사람을 엄청 많이 잘랐어요. 이게 뉴욕타임스 기사인데요. 로봇이 월스트리트로 온다. 이게 언제 날짜죠? 네, 2월 달 기사인데 2월 말 뉴욕타임스에 왔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 뭐 경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보고서가 나온다. 정부로부터 어떤 뭐가 릴리스가 된다. 그러면 그게 엄청난 두꺼운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골드만삭스의 누군가가 그 보고서를 받아다가 읽어보고 그 중에 조점을 찾아서 고객한테 리포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로봇이 기존의 걸 봐서 이번엔 특징이 뭐다라는 거를 빨리 알아내서 5분 만에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이제 캔쇼라고 KEN SHO라고 해서 골드만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엄청 많이 잘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좋다 나쁘다 가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좋던 싫던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혹시나 모를까봐 이런 류의 연구를 보고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자산 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이 많아요. 한 10억이 넘어 그러면은 저기 은행 가면은 이런 창구를 안 가고요.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와서 개인으로 관리를 해주죠. 어디다 어떻게 넣으세요. 전화도 걸어주고 뭐가 좋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에는 돈이 많아야 그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프라이빗 뱅킹 하는데 들어가는 사람 되게 고급 인력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 한 200억 좀 관리해야 그 사람 연봉이 나올까 말까거든요. 그러면 200억을 관리하려면 10억대 자산가 20명을 관리해야 되는데 내가 돈 1,000만 원이 있으면 수지가 안 맞아서 못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걸로 통해서 자동으로 기존의 파이낸셜 어드바이스먼트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되게 많아요. 이게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2008년, 2009년에 시작된 것도 있고 이 시스템이 일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이 시스템을 믿고 여기다가 내 은행 계좌랑
저기 패스워드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얘가 그걸 보고 자동으로 이번 달 당신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는 게 어떻겠냐 라고 자동으로 이메일이 오는 거죠. 당신의 성향과 맞다 안 맞다 등등등. 그러고선 보면 0.25%, 0.15%, 0.5% 수수료를 받아가죠. 근데 수수료를 받아가도 고객은 얘가 해줘서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하여튼 여러분이 알지 모르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알파고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 믿었거든요. 사람이 더 잘하겠지. 이제는 기계 더 잘한다는 거가 어떻게 하면 그게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이런 쪽에 파이낸스 인포메이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빨리 정보를 줄 수 있을까가 첫 번째 연구고요. 두 번째 연구는 제가 늘 하던 거 소셜 네트워크 어나리시스인데 그 중에서 인스타그램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트위터나 이런 거는 좀 한번 갔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많이 쓰지 않나요? 그게 그 비디오 콘텐츠 같은 경우에 요즘 SNS에서 더 이상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이제 이미지에서 비디오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사회대 어느 교수님과 얘기 들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원래 옛날에 구텐베르크 이전에는 구술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없었을 때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아니면 동네에서 족장님이 이렇게 말로 역사가 됐다면 활자가 되면서 이제 모든 인포메이션이 활자화된 거죠. 그래서 책으로 전승되고 그랬다가 요즘 들어서 활자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 유튜브로 봐요. 이제 더 이상 텍스트북 안 보는 거죠. 뭐 수학 공부도 유튜브로 하고, 그러니까 강의도 인터넷 강의 듣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문화의 구술성이 좀 다시 되는. 하여튼 뭐 그런 걸 보니까 뭔가 비디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디오를 모아서 감성 분석을 하면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이나 커스터머 서비스나 퍼블릭 오피니언을 잘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얘는 영화 같은 경우에 레비뉴를 갖다가 2주 후에 레비뉴를 하룻밤에 트윗을 보고 R스퀘어 0.94의 정확성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시스템보다 정확합니다. 이게 암만 평론가가 뭐라고 얘기했거나 트윗 분석해가지고 바로 딱 하는 게 예측하는 게 매출이 그날 당일 매출이 아니라 그 영화 전체 2주의 매출을 R스퀘어가 0.94라는 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모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이거 저 아직도 놀라운데 주식시장도 내일의 다우존스 지수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트윗 가지고 분석했는데 제가 이 숫자가 놀라운 게 정확도가 87%라는 거죠. 그러니까 51%만 돼도 돈을 이기는 거잖아요. 87%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논문 쓴 저자들이 다 취직을 하고 케이만 아일랜드로 가서 헤지펀드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500 밀리언 달러가 하여튼 뭐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펀드를 했는데 뭐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뭐에 기초됐냐 하면 트윗을 이게 잠깐 기술 얘기하면 텍스트를 감정으로 매핑하고 감정을 모델링해서 마켓의 그리디니스나 아니면 피어를 모델링한 거예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뭐 안도감, 활력, 친절함, 행복감 이런 것들을 대중의 오피니언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대중의 오피니언을 모아서 내일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이런 거에 처음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비디오를 가지고 감성 분석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감정 모델은 밸런스 어라우설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모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밸런스라고 하면 이게 긍정적인 감정이냐, 이게 마이너스면은 약간 네거티브한 감정이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어라우설은 격함. 여기는 격하게 이쪽이면 긍정적인데 격함은 매우 기뻐하는 거고, 네거티브인데
네거티브인데 그 뭐죠? 네거티브인데 그거는 격노한 거죠. 감정이 세기가 높으면. 그 네거티브한데 조용하면 졸리고 지루하고 뭐 이런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감정 모델을 가지고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비디오 36,000건을 모아가지고 그 실제로 비디오가 그 이 트레이닝이 잘 되나 했더니 결과가 정확도가 긍정 부정만 자동으로 판별하는 데는 76% 정확도고요. 그 다음에 이 사사분면에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는 0.63%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잘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일반적인 경우에 감정 분석의 경우 여기 보면은 이 2005년에 어떤 텍스트 데이터셋 가지고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텍스트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도 사람의 정확도가 8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비꼼이라든지 아니면 모호한 게 많아서 사람을 가지고 해도 82% 정확도밖에 안 나온다. 일반적인 경우에 기계로 했을 때 70%가 넘으면 엄청 좋은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하여튼 현재 그래서 이거의 의미와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는 오늘도 이 프로젝트 미팅을 하고 왔지만 그 교육에 관해서 그럼 도대체 교육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플립트 러닝이라고 혹시 그런 거 이원정 교수님은 그 수업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일반적인 수업은 강의실에 와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고 집에 가서 숙제를 하는 게 일반적인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인터넷이나 비디오가 되니까 어차피 좋은 강의 자료는 딴 데 있는 거라서 학생 보러 숙제로 너는 집에서 비디오를 보고 와라. 그럼 집에서 공부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는 토론하고 질문하고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립은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역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그 많이 시도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매트리얼이 너무 많아요 바깥에. 오히려 학생들한테 수업을 내가 여기서 하고 숙제를 받는 것보다는 집에서 공부를 하라고 하고 그 모르거나 어려웠던 거를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전반적으로 효율이 높을 수도 있다라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플립 러닝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요즘 인터넷 강의라든지 아니면 뭐 CTL에도 강의 올라오는데 비디오를 만들고 학생 보러 비디오를 보고 오라고 하니까 문제는 이런 거예요. 과연 이 학생들이 내가 지금 비디오를 잘 만들고 있는 건가? 학생들이 이거 다 이해하고 다 이게 지루했나? 너무 어려웠나? 이 라이브로 얘기를 하면 표정을 볼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대충 애들이 졸려하는구나. 근데 이걸 비디오를 만들어 놓고 딱 뿌려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학생은 또 이 라이브면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손 들고 나 지금 잘 모르겠다. 표정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피드백을 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죠. 이게 뭐 여러 컴포넌트가 있지만 결국 뭐냐면 학생들 보러 집에 가서 비디오를 보고 와서 오라고 하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집에서 비디오를 언제 어떻게 몇 시간에 걸쳐서 포즈를 몇 번 하고 클릭을 몇 번 하고 패스트 포워드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다 어차피 온라인 액티비티니까 다 로깅이 되거든요. 그 로깅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이해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여길 자꾸 리플레이를 다시 한다거나 여기 포즈를 다시 한다거나 하면 그 특정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피드백을 줌으로써 강의를 좀 개선해 보겠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실험은 뭐냐면 실제로 그 매주 금요일마다 그 사범대에서 110명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 있어요. 교육학개론 여기서 교육학개론 듣는 분이 있나요? 네, 여기에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ILB를 통과해서 80명한테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안 하는 학생이 30명이나 있죠. 자기가 뭘 이렇게 자기 액티비티를 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것도 이제 많이 이제 이거 하면 추첨해서 돈 준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서 그 학생이 도대체 언제 동영상을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근데 그런 데이터만 보면 안 되니까 실제 그 중에 20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돈을 주고 5만 원이랑 각자 걔한테 5만 원 주고 집에 가서 할 숙제를 제한된 여기 혼자 있는 방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액티비티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스마트워치 같은 거 해서 뭐 혈압이나 맥박 이런 것도 재고 요 뉴로스카이라고 그 사람의 그 뭐죠 뇌파 재는 거 있거든요. 그 집중도를 재는 거 그래서 요거를 채우고 집에서 똑같이 하듯이 비디오를 보라고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모아보고 되게 여러 가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이제 막 진행 중이라서 오늘 이제 오늘 오전에 그 플레이플라스 첫 번째 세션이 끝났고 이제 결과는 나왔고 한 번 더 해서 나중에 뭔가 재밌는 걸 해보려고. 하여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죠. 뭔가 엔지니어링이 또 중요한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네. 이게 중요하다. 사실 이중식 교수님께서 제목을 정해주셔서 사회관계의 양화라고 해서 네, 그런 어떤 식으로 정보를 양화할 수 있을까? 양화가 혹시 그건 아니었죠? 퀀티피케이션 네, 아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이걸로 이제 시간 맞췄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